저는 충청도의 한적한 소도시에 삽니다.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먼저 세상을 떴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는 아들 녀석은 결혼해서 제 품을 떠났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들 내외가 아주 먼 곳에 사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서 차로 30분쯤 달리면 나오는 조금 더 번화한 도시에 신혼집을 꾸렸으니까요. 30분. 옆 동네 마실이라도 가득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이상하게도 그 30분의 거리가 제게는 천리 길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새 식구가 된 며느리 수진이는 싹싹하고 참한 아이입니다. 저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어떻게든 잘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빤히 보여요. 하지만 노력이라는 것이 항상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우리는 만나면 늘 서먹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살피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불편해서 괜히 무뚝뚝한 표정을 짓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는 숙제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별일 없으시죠? 그래, 별일 없다.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손주는 요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곧잘 어울려요. 그러냐? 다행이구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단답형으로 오가는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는 곧 어머니, 그럼 저녁 준비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뚜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텅 빈 집의 냉랭한 공기가 제 온몸을 감싸는 것만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늙은 감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주렁주렁 감을 매달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의 가지는 어째서 이리도 앙상하기만 한 것인지요. 며칠 전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들떴던 것 같아요. 혹시나 아들 녀석이 얼굴이라도 비추지 않을까, 며느리가 끓여주는 미역국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바쁜 놈이니 그럴 수 있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며 무료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수진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큼지막한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며느리가 상자를 건네는데 안에는 값비싼 굴비가 두루무로 엮여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비린내 하나 없이 잘 마른 자태가 한눈에 봐도 좋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게 잘 보이고 싶어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한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건 뭐하러 사왔니? 너희나 잘 챙겨 먹지. 아들 얼굴을 못 본 서운함이 심술이 되어 튀어나오고 만 겁니다. 제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세 표정을 갈무리하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가에 스친 서운함은 제게도 똑똑히 보였어요. 아, 그이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요. 정말 오고 싶어 했는데 죄송하다고 꼭 전해달랬어요. 됐다. 바쁘면 못 오는 거지. 뭘 그런 것까지 전하고 그러냐. 저는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어서 이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기만 바랐어요.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어머니, 그럼 쉬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의례적인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굴비 상자만이 방금 전까지 누군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마른 굴비를 꾸덕꾸덕 말려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제 마음은 되려 소금에 절인 듯 짜고 쓰라렸어요.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저 고맙다, 애썼다 그 한마디면 되었을 것을. 그 말이 어려워 기껏 마음 써서 찾아온 며느리 가슴에 찬바람만 불어넣어 보낸 셈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며느리의 서운해하던 얼굴이 떠올라 좀처럼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맞았던 시어머니의 생신날, 저 역시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 며칠 밤낮으로 뜨개질을 해 스웨터를 떠서 드렸더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걸 만들 시간이 있으면 밭에 나가 풀이나 한 포기 더 뽑아라 하고 타박만 주셨지요. 그때의 서러움과 야속함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생생한데 저는 며느리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고 만 겁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처음부터 편하게 여기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려우니 더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 더 긴장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수진이도 그랬을 겁니다. 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싹싹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제 외로움과 서운함만 앞세워 밀어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벽은 사실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가 굴비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빛이 고운 굴비의 눈이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아들에게 보내줘야 하나 아니면 혼자 구워 먹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냉동실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텅 빈 집, 그리고 냉동실에 갇힌 굴비처럼 꽁꽁 얼어붙은 제 마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굴비처럼 제 마음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꽁꽁 얼어붙은 채로 시간은 속절없이 가더군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정말 몸이 아팠던 건지 마음이 아파 몸까지 따라 아팠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일 것이 뻔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도 막상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 묵은 제 자존심이 그깟 자존심이 뭔지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운 없는 몸을 겨우 일으켜 죽이라도 끓여 먹을 요량으로 부엌에 섰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수진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입원이라니? 왜 어디가 아파서?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다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어지럽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겁니다. 순간 제 생일날 혼자 굴비 상자를 들고 왔던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모진 말이, 그 차가운 냉대가 며느리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힘마저 앗아간 것은 아닐까? 끔찍한 죄책감이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은 제 탓이 아니라고, 회사 일이 많아 요즘 계속 힘들어했다고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돌보지 않아 푸석한 얼굴을 매만질 경황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지요. 저는 쌀을 씻어 냄비에 안치고 창고에 넣어두었던 늙은 호박을 꺼내왔습니다. 며느리는 달달한 호박죽을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밥을 먹다 어머니,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늙은 호박죽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하고 수줍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호박을 깎고 씨를 파내고 뭉근한 불에 올려 젓는 내내 제 마음도 함께 졸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사죄의 말을 호박죽에 모두 녹여냈습니다. 죽이 다 끓자 뜨거운 김이 식기도 전에 보온병에 담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로지 며느리가 무사하기만을, 저를 너무 원망하고 있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며느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6인실의 창가 쪽 침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누워 있다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거라. 몸도 안 좋은데. 저는 말없이 침대 옆 작은 식탁 위에 보온병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호박죽 냄새가 병실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입맛 없을까봐. 내가 좋아하던 호박죽 좀 쑤어왔다. 먹고 기운 차리렴. 제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그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참지 못하고 눈물방울이 헬쑥한 뺨 위로 툭 하고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저는 휴지를 뽑아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생신날 그렇게 서운하게 해드려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데 저는 왜 이렇게 서투르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시집살이가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그동안 담아두었던 속내를 쏟아냈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제 수십 년 묵은 자존심과 아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벽에 갇혀 외로웠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벽의 맞은편에서 며느리 역시 저에게 다가오지 못해 홀로 애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투박한 제 손과 링거 바늘이 꽂힌 며느리의 가녀린 손이 얽혔습니다. 아니다가, 자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다.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
마음 쓰는 법을 잊어버렸나 보다. 외로운 티 내기 싫어서 괜히 더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결국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 눈물은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여 있던 서먹함과 오해, 미움과 원망을 모두 씻어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의 둑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며느리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에게 호박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으며 맛있어요, 어머니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뒤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해 보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았지요. 특히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박힌 것은 며느리의 발이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대기해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늘 버스를 이용해야만 했어요.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무릎이 쑤셔서 팥이라도 사러 나갔다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읍내로 나갔던 며느리가 탄 버스가 도착하더군요. 며느리는 한 손에는 잠든 손주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와 아이의 가방을 주렁주렁 든 채 위태롭게 버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산은커녕 비를 피할 손조차 없어 보였어요. 빗물에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이 헬쑥한 뺨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손주를 받아 안고 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며느리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비까지 오는데 애를 데리고. 손주가 갑자기 열이 좀 나서요.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그 많은 짐을 들고 비까지 맞으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집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에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곤히 잠든 손주의 얼굴과 지쳐서 꾸벅꾸벅 조는 며느리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고단한 어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묵직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적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굳은 일 마다 않고 억척같이 살아오며 제 노후를 위해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통장 표지는 누렇게 바랬고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찍힌 도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며칠 전 비를 맞으며 힘겹게 버스에서 내리던 며느리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이 돈을 쥐고 늙어서 편하게 살면 뭘 하나. 내 자식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밤새 통장을 앞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이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동이 틀 무렵 제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만기가 많이 남은 통장 하나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해지 신청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아주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돈을 찾아 곧장 향한 곳은 중고차 매매단지였습니다. 새 차를 사줄 형편은 못 되었지만 작고 튼튼한 중고차 한 대쯤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딜러의 설명을 들어가며 여러 차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쏙 들어오는 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맑은 하늘색의 아담한 경차였어요. 마치 며느리의 맑은 눈동자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사고 이력도 깨끗하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차를 계약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데리고 골목에 세워둔 하늘색 경차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차예요? 그래, 이제 너 차다. 저는 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자동차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말도 안 돼요. 며느리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에 억지로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첫 선물이다. 비 맞고 다니는 거, 아픈 손주 들쳐 업고 버스 타는 거, 이젠 못 보겠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이건 자네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손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제 진심 어린 말에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며느리를 보니 저 역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첫 시승에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좁고 덜컹거리는 경차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고급 세단보다 훌륭하고 대단한 차였습니다.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며느리를 향한 저의 미안함과 사랑이었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하늘색 경차가 생긴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라는 거리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시시때때로 손주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트에서 1+1 행사를 하는 두부 한 모를 사들고 오기도 하고 갓 무친 겉절이가 맛있다며 반찬통을 들고 오기도 했지요. 그러면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생선을 굽고 며느리와 함께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들 녀석의 연애 시절 흑역사, 드라마 주인공 욕까지. 이제 우리 사이에 가릴 것이나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가 생기니 행동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읍내 오일장에 가서 파릇파릇한 채소를 사고 튀김이며 떡볶이를 사 먹으며 군것질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차를 몰고 조금 더 멀리 나가 호숫가 근처 찻집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가 있으니 정말 좋네요. 어머니 모시고 어디든 갈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책임져야 하는 삶을 살아온 제게 며느리의 그 말은 따뜻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바깥 날씨 탓인지 몸이 찌뿌둥해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게 되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제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제가 시집 오던 날의 사진, 아들이 태어나 처음 찍은 100일 사진, 동네 안악들과 함께 소풍 가서 찍은 사진들을 넘겨보며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20살 무렵 서울 사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었어요.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친구가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사진을 받아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 넓은 궁궐은 어떤 곳일까? 임금님이 살던 곳은 얼마나 화려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요. 어머니, 이 사진은 뭐예요? 며느리의 물음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서울 살던 내 친구가 보내준 게다. 이때 내가 이걸 보고 평생 소원이 저 경복궁에 한번 가보는 거라고 노래를 불렀었지. 그냥 옛 생각에 무심코 뱉은 말이었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린 젊은 날의 부질없는 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이고 늙은이가 주책이지. 어딜 가긴 뭘 가. 다 지난 일이다 하며 서둘러 사진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달력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주 날씨를 봤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아주 맑고 좋대요. 날씨는 왜 어디 좋은 데라도 가려고? 제가 묻자 며느리는 신이 나서 달력의 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경복궁 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경복궁이라니? 그걸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 그럼요. 어머니 평생 소원이라면서요. 제가 꼭 모시고 가야죠. 며느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들떠 있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무슨 경복궁이냐? 서울길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 늙은이 데리고 고생 말고 너희들이나 다녀오너라.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운전 잘해요. 그리고 이 차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창밖에 하늘색 경차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원, 우리 붕붕이가 이뤄드릴 거예요. 약속했으니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며느리의 성화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잊고 지냈던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경복궁에 가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넓은 궁궐을 걷고 아름다운 경회루를 보고 향원정의 연꽃 향기를 맡는 상상.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꿈이 며느리 덕분에 다시 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달빛을 받은 하늘색 경차가 자그맣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차가 정말로 제 평생의 꿈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소풍 전날의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몇 번이나 잠을 깼는지 모릅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벌써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마치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 같은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먹일 김밥을 싸기 위해서였어요.
갓 지은 밥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비비고 시금치는 파릇하게 데쳐 무치고 달걀은 노랗게 부천에 곱게 채 썰었습니다. 단무지와 우엉, 햄까지 정성껏 준비한 재료를 김 위에 차곡차곡 올려 돌돌 말아내는 동안 제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옆구리가 터질세라 조심조심 말아낸 김밥을 한 줄 썰어 맛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같았어요. 이 김밥을 먹으며 기뻐할 며느리와 손주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배가 불렀습니다. 김밥을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아놓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장롱문을 열고 어떤 옷을 입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작년에 사준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도 곱게 빗고 아주 역게 분도 발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늙은이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20살 처녀처럼 반짝이는 것 같아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남편의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영감, 나 오늘 서울 가요. 우리 수진이가 경복궁 구경시켜준대. 당신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서 잘 지켜봐줘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아침 7시였습니다. 며느리가 오기로 한 시간은 9시. 아직도 2시간이나 남았더군요. 저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랐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은 온통 눈부신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이슬을 머금은 나뭇잎들이 보석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는 경쾌한 노랫가락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정말로 완벽한 하루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8시 반쯤 되었을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출발해요. 금방 갈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할머니, 우리 꽃가옷 입었어요.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려왔어요. 그래, 천천히 조심해서 오너라. 급할 것 하나 없다. 네, 어머니, 김밥 너무 기대돼요. 30분 뒤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현관으로 나가 신발까지 미리 꺼내 신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손주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벌써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저는 문을 열고 골목 어귀를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하늘색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낼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골목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차가 좀 막히나 보구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났습니다. 슬슬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못 받나 보다. 그래, 운전할 때는 전화 받으면 안 되지.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10분이 더